제4부 50장 1. 조언은 케이트가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씩 앞만 응시하고 있는 것이 싫었다. 그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불안했다. 처음으로 붙잡은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 계획밖에 없었다. 케이트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그녀를 초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그는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렇게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어쩌란 말인가? 그녀는 초조해하는 걸까? 아닐까? 조언은 그녀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들겠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말을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주위를 맴돌며 눈과 귀만 바짝 열어놓고 있으면 돼. 집안의 여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다들 돌대가리여서인지 제각기 말이 달랐다. 사실 케이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어스름한 저녁 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처럼 갖가지 인상들 틈에서 헤매고 있었다. 눈앞에 금발의 미소년이 보였다. 소년의 눈빛은 충격을 받아 미친 듯 했다. 그는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녀를 향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었다. 소년의 등 뒤에서 까무잡잡한 얼굴의 동생이 문에 기댄 채 낄낄 웃고 있었다. 케이트도 웃었다. 웃음은 가장 효과가 빠른 최선의 자기 보호 수단이었다.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리나? 조용히 돌아간 후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천천히 문을 닫으며 그녀를 꿰뚫어 보던 칼의 눈초리가 떠올랐다. 활기는 없었지만 잔인함이 가득한 눈초리였다. 그 애는 왜 형을 데리고 온 걸까? 무엇을 원했던 걸까? 무엇을 찾으려고 했을까?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지독한 통증이 또다시 손가락을 파고들면서 다른 곳까지 아파왔다.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골반이 신경질적으로 쑤셨다. 통증이 점점 몸의 중심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이러다간 조만간 온갖 통증들이 중심에서 만나 때로 모인 쥐새끼들처럼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았다. 조언은 몇 번이고 다짐했음에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차주전자를 들고 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린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내려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다. 고마워, 조.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통증이 또 시작됐어. 그 약에 속았던 것 같아. 제가 할 일이라도. 그녀가 두 손을 들며 말했다. 여길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이 손목 말이야. 손을 쳐들자 통증이 더욱 커진 듯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는 지금껏 이렇게 연약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금이야말로 행동을 개시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가 말했다. 귀찮게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케이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뜸을 들였다. 긴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 일이라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 여자 말입니다. 아, 에델 말이야? 네, 마담. 에델이라면 이제 지겨워.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얘기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요. 제가 켈로그 담배 가게에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이 조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댁은 누구요?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당신 지금 누구를 찾고 있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해보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저기 있는 패거리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직접 와서 하지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가 한 얘기를 잊고 있나 보지? 라고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말 같았어요. 그는 케이트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차분하고 창백한 얼굴로 똑바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케이트가 물었다. 돈을 달라고 하던가?
아니요. 그는 뜻모를 말을 했어요. 당신 페이와 무슨 관련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묻는 게 낫겠군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마담께 여쭈어보려고요. 그녀가 물었다. 자네 페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전혀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해졌다. 페이가 원래 이 집 주인이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말이지? 조는 갑자기 뱃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또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하는 건데. 그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그렇지. 베이스라나 무어라나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조의 당황하는 빛이 케이트에겐 좋은 약이 되었다. 금발의 미소년에 대한 생각도 통증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무언가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쾌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후후, 베이스라고?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차 좀 따라주었죠. 그의 손이 떨려서 주둔자가 찻잔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했다. 그녀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찌감치 물러섰지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마침내 케이트가 애원조로 말했다. 조, 자네가 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만일 내가 자네에게 $10,000를 주면 모든 걸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몸을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리자 그는 마치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조, 나한테 들켰지? 마담,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인지는 나가서 잘 생각해봐. 그런 다음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자네는 생각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으니까 나가서 테레즈를 들어오라고 해. 알겠나? 그는 방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다. 괜히 잘못 넘겨 짚었다가 보기 좋게 당한 꼴이었다. 모든 일이 엉망이 된 것 같았다. 행운을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그때 늙은 여우가 태연스럽게 말했다. 차를 갖다 줘서 고마워. 자네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는 문을 쾅 소리내어 닫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케이트는 골반의 통증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뻣뻣한 자세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종이를 꺼냈다. 펜을 잡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팔 전체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적었다. 랄프 씨께 조 발레리의 지문을 조사해도 괜찮다고 보안관에게 전해주세요. 조를 기억하시죠? 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내 말이에요. 케이트 올림. 그녀가 다 쓴 편지를 접고 있을 때 테레즈가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부르셨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어요. 마담, 사실 제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이리 가까이 와봐. 테레즈가 책상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케이트는 천천히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다. 간단한 심부름 하나만 해줘. 내일 제과점에 가서 5파운드들이 초콜릿 한 상자와 1파운드들이 한 상자를 사와. 큰 것은 너희끼리 나눠 먹도록 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크라우 약국에 들러 중간 크기의 칫솔 2개와 가루 치약 한 통만 사다 줘. 주둥이가 달린 치약 알지? 네. 테레즈는 크게 안심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쭉 눈여겨봐왔는데 너는 꽤 괜찮은 아이인 것 같더구나, 테레즈.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이번 일처리하는 걸 봐서 내가 입원하게 되면 너한테 가게 운영을 맡길까 생각 중이야. 병원에 입원하시려고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 도움이 필요해. 자, 여기 초콜릿 살 돈 받고 중간 크기의 칫솔이 알지? 네, 마담 고맙습니다. 지금 다녀올까요? 그래. 가능한 한 몰래 나가도록 해. 내가 한 얘기는 다른 애들한테 비밀이라는 거 명심하고. 그럼 뒷길로 빠져나갈게요. 그녀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갔다. 케이트가 말했다. 이런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가는 길에 이것 좀 우체통에 넣어줄 테야? 그럼요. 뭐 또 시킬 일은 없으세요? 그거면 됐어. 고마워.
테레즈가 나가자 케이트는 팔과 손을 책상 위에 올려 구부러진 손가락을 받치고 있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을 터였다. 조를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에델이 있었다. 머지않은 때에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케이트는 조심스레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이내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단편적인 생각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노랑머리의 아들을 마음속에 떠올렸을 때였다. 상처받고 당황하고 절망에 빠진 소년의 얼굴이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회상에 잠겼다. 케이트에게도 아들의 얼굴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했던 소녀 시절이 있었다.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누구보다 영리하고 예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때때로 외로운 공포감이 엄습하여 마치 높다란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적에게 포위당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면 주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형상이 자기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것 같았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자신을 받아줄 은신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엉엉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그녀는 5살 때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것은 은박으로 제목이 쓰인 갈색 책이었다. 표지는 찢어졌고 두툼했다. 그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다. 케이트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팔로 지탱하여 몸을 살짝 일으켰다. 그 책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앨리스였다.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나를 마셔요 라는 글이 적힌 병이었다. 앨리스가 그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숲처럼 적들이 그녀를 포위했을 때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탕물을 담은 병에 나를 마셔요 라고 적힌 빨간색 라벨을 붙여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 병의 물을 조금 마시면 그녀의 몸이 점점 작아졌다. 그 다음 적들에게 자기를 찾아보게 했다. 어린 캐시는 나무 잎 아래 숨기도 하고 개미굴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기득거리기도 했다. 적은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다. 문이 닫혀있건 열려있건 그녀에겐 상관없었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문 밑으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앨리스가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앨리스. 앨리스는 그녀의 둘도 없는 친구로 언제나 그녀가 작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캐시는 이 모든 것이 좋았다. 너무 좋아서 때로는 비참해지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가슴 한구석에 석연찮은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위협인 동시에 안전장치였다. 그 병의 물을 다 마시기만 하면 그녀는 정말 작아져서 눈에 띄지 않게 되고 마침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터였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안전장치였다. 이따금 잠자리에서 나를 마셔요 라는 약을 넉넉히 마시면 몸이 모기 새끼만큼 줄어들어 끝내 하나의 점이 되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종의 자구책이었다. 케이트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던 어린 소녀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픈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 놀라운 기술을 그동안 어떻게 잊고 지냈는지 의아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그 기술을 통해 온갖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글로브 잎사귀를 통해 비쳐오는 빛은 찬란했다. 캐시와 앨리스는 어깨동무를 하고 무성한 풀숲 사이를 거닐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캐시는 나를 마셔요 라는 약을 전부 마실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앨리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트는 굽은 두 손 사이에 놓인 장부 위에다 머리를 꿰고 있었다. 한없이 춥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은 모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녀는 좀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쳐들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남들보다 더 영리하고 더 강인했으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다. 한창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칼의 검은 얼굴이 그녀 눈앞의 허공에 떠올랐다.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위에서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에 그녀는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마자 그녀는 준비를 했다. 그리고 준비를 하자마자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평생 동안 자신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몸뚱이는 어설픈 꼭두각시처럼 보기 흉하게 움직였지만 자기 일만은 꾸준히 해나갔다. 어느덧 정오였다. 식당에서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게을러터진 그들은 이제야 겨우 일어난 것이다. 케이트는 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애를 먹었다. 손잡이를 두 손바닥 사이에 끼고 비틀어 간신히 문을 열었다. 여자들이 깔깔거리다 말고 바짝 긴장하여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요리사도 주방에서 나왔다. 케이트는 헬쑥한 유령처럼 보였다. 뒤틀린 몸이 어딘지 모르게 무시무시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여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그들을 더욱 몸서리치게 했다. 그것이 비명을 대신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는 어디 있지? 케이트가 물었다. 나갔는데요? 내 말 잘 들어. 난 오랫동안 잠 한숨 못 잤어. 지금부터 약을 먹고 잘 거니까 방해하지 말도록 해. 저녁 식사도 필요 없어. 늘어지게 잠만 잘 거야.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내 방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에게 알려두어. 알겠어? 네. 그럼 모두들 잘 자. 아직 오후이긴 하지만 미리 인사를 해두는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마담. 그들은 입을 모아 공손하게 인사했다. 케이트는 돌아서서 개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부터 간단한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선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고통을 참으며 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내 전 재산을 내 아들 아론 트레스크에게 물려준다. 그녀는 날짜를 적고 서명을 했다. 캐스린 트레스크. 그녀는 한동안 아픈 손가락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러고는 유서의 앞면을 똑바로 펼쳐놓은 채 책상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서 식은 차를 한 잔 따라 회색 곁방으로 들어가서 독수용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화장대로 가서 머리를 빗고 얼굴에 화장수와 분을 가볍게 바른 후 늘 사용하는 엷은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다. 마지막으로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회색의 방으로 통하는 문을 닫자 외부의 빛은 완전히 차단되고 오직 독서용 램프만이 테이블 위를 비쳤다. 그녀는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톡톡 두드려 정리한 후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실험이라도 하듯이 베개에 머리를 기대어 보았다. 파티에라도 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위도 속에 손을 집어넣어 쇠줄을 밖으로 꺼냈다. 작은 튜브의 뚜껑을 열고 안에 든 캡슐을 손바닥 위에 쏟았다. 그 캡슐을 보고 있자니 미소가 흘러나왔다. 나를 먹어요? 케이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캡슐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런 다음 찻잔을 들었다. 나를 마셔요? 그녀는 이번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식어 빠진 씁쓸한 차를 삼켰다. 그녀는 앨리스를 떠올리려고 애썼다. 아주 작은 앨리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 한 구석에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찰스, 애덤, 세뮤얼 해밀턴, 아론, 그리고 자기에게 미소를 던지고 있는 칼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무언가 결핍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만 당신은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지요? 그녀는 다시 앨리스를 떠올렸다. 맞은편 회색 벽에 목구멍 하나가 보였다. 앨리스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앨리스는 캐시의 허리에 팔을 감고 캐시는 앨리스의 허리에 팔을 감고 걸어갈 것이다. 그들은 못대가리처럼 작지만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팔과 다리에 따뜻한 마비 증세가 번지기 시작했다.
손의 통증도 사라져갔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하품이 나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말했다. 아니, 생각했다. 앨리스는 몰라. 나는 과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갈 테야. 똑바로. 두 눈이 감기면서 현기증과 함께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급에 질려 주위를 살폈다. 어두워진 회색 방 안에 램프 불빛만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다시 눈이 감기고 열 손가락이 작은 젖가슴을 움켜쥔 것처럼 뒤틀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장엄하게 고동치고 호흡이 느려지면서 그녀의 몸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끝내 사라지고 말았다. 이 세상에 그녀라는 존재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2. 케이트에게서 쫓겨난 조는 마음이 심란할 때면 늘 그랬던 것처럼 이발소로 향했다. 머리를 깎고 계란 샴푸로 머리를 감고 토닉을 발랐다. 얼굴 마사지도 하고 진흙팩도 하고 손톱도 다듬고 구두도 닦았다. 평소에는 이렇게 치장을 하고 새 넥타이까지 메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졌지만 이번에는 50센트의 팁까지 주고 이발소를 나온 후에도 여전히 기분이 울적했다. 케이트는 쥐를 잡듯 그를 덫에 가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오도 가도 못하게 팬티까지 벗겨놓은 격이었다. 그녀의 재빠른 두뇌회전에 그는 혼란스럽고 무력할 뿐이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그녀의 말은 아리송하기만 했다. 그날 초저녁은 무척 한가했다. 얼마 후 스탠퍼드 대학 동아리인 시그마 알파 엡실론의 회원 16명과 준회원 2명이 산후안에서 모임을 마친 후 왁자지껄하게 몰려들어와 법석을 들었다. 서커스 중에 담배를 피워야 하는 플로렌스가 심한 기침을 했다.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마다 기침이 나서 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어린 종마는 설사정세가 있었다. 대학생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려가며 흥겨워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훔쳐갔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두 여자가 피곤하고 지루한 말다툼을 벌였다. 테레즈는 매독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참으로 기막힌 밤이었다. 복도 저쪽 닫힌 문 뒤에는 위험한 존재가 조용히 생각에 빠져 있었다. 조는 자러 가기 전에 자기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 2시 30분에 가게 문을 닫고 3시에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나 마바라 위스의 성리를 7장까지 읽었다. 그리고 동이 트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얹고 두 손으로 잔을 잡았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애들이 죽었다는 것을 케이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바짝 조심해야만 한다. 마침내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굳게 다짐했다. 9시에 케이트를 보러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지난번에 잘못 들은 것인지도 모른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상책이다. 공연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1,000만 받겠다고 말한 후 여기서 도망치는 거다. 만일 그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곳을 벗어나야만 한다. 매춘부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도 신물이 났다. 리노에 가면 도박장에서 일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고 꼴보기 싫은 매춘부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를 얻어서 커다란 의자 몇 개와 침대 겸용 소파를 갖다 놓아야지. 더 이상 이 더러운 마을에서 골치 썩을 필요는 없다. 주 경계 밖으로 나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 옷가방을 챙기는 거다. 단 2분이면 이 집에서 떠날 수 있다. 기껏해야 3, 4분이면 된다.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는 없다. 생각할수록 멋진 아이디어였다. 애들이 가져다준 행운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1,000는 꽤 큰 돈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요리사가 들어왔을 때 그는 무척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 목덜미에 난 뾰루지가 악화되어 있어서 계란 속껍질을 환부에 붙이고 있었다. 요리사는 기분 나쁜 만큼 주방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 조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책을 좀 더 읽다가 옷가방을 쌌다. 무슨 일이 있든 집을 나갈 생각이었다. 9시에 그는 케이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이 없었다. 쟁반을 내려놓고 그 겹방 쪽으로 가서 몇 번이고 문을 두들겼다.
끝까지 인기척이 없자 그는 마침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램프 불빛이 책상 위를 비추는 가운데 케이트가 머리를 베개 깊숙이 파묻고 있었다. 밤새 여기서 주무셨군요. 조가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입술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두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는 케이트가 죽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재빨리 옆방으로 가서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기막히게 빠른 속도로 화장대와 서랍을 뒤지고 핸드백을 열어보고 침대 곁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언제 머리빗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곁방으로 돌아가서 케이트 앞에 섰다. 반지 하나, 핀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목에 걸린 가느다란 쇠줄이 눈에 띄었다. 살짝 들어 고리를 풀어보니 작은 금시계 하나와 튜브 하나, 각각 27과 29라고 쓰인 금고 열쇠 2개가 달려 있었다. 오라, 여기다 감춰두었었군, 이 여우 같은 년. 그가 중얼거렸다. 조는 쇠줄에서 시계를 풀어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녀의 코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이 생각났다. 2줄짜리 친필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그는 유서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서류함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청구서와 영수증이었다. 다음 함에서는 보험증서가, 그 다음 함에서는 여자들의 신상기록이 적힌 작은 노트가 나왔다. 그는 그것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갈색 봉투들을 묶어놓은 고무줄을 풀고 한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사진 뒷면에는 케이트의 깔끔하고 예리한 필체로 이름과 주소와 직위가 적혀 있었다. 조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운이었다.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말 그대로 노다지였다. 이것만 있으면 몇 년 동안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저 시의원 좀 봐. 엉덩이가 제법 투실투실한걸. 그는 고무줄을 도로 묶었다. 맨 위 서랍에는 10달러짜리 지폐 8장과 열쇠 뭉치가 있었다. 어김없이 돈은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편지지와 봉함과 잉크가 들어있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 쪽으로 가서 살짝 열어보았다. 요리사였다. 어떤 사람이 좀 만나자는데요? 누군데? 낸들 압니까? 조는 방을 한번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무언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오스카 노블이 넓은 거실에 와 있었다. 회색 모자에 빨간색 바둑 판무늬 코트를 목까지 단단히 여며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연회색으로 구렛나루과 같은 색깔이었다. 거실 안은 약간 어둠침침했다. 아직까지 누구도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조가 가벼운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오자 오스카가 물었다. 당신이 조요? 당신은 누구요? 보안관이 당신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합디다. 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날 체포하는 거요? 영장 있어? 아니, 단지 조사만 하려는 거요. 같이 가십시다. 그러죠. 조가 중얼거렸다. 못 갈 것도 없지.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조가 몸을 들었다. 외투를 입고 나오는 건데 도로 들어가 입고 오겠소? 그냥 갑시다. 그들은 캐스트로빌 가를 향해 걸어갔다. 오스카가 물었다. 숲에 사진이나 지문을 찍힌 적이 있어? 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술에 취해 경관을 때렸어요. 그랬군. 조사해보면 알겠지. 오스카가 그렇게 말하면서 모퉁이를 돌았다. 바로 그때 조가 토끼처럼 달아났다. 길 건너 철로를 넘어 상점과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을 향해 내달렸다. 오스카는 장갑을 벗고 코트 단추를 푼 뒤 권총을 꺼냈다. 급한 마음에 겨냥을 하지 않고 쏜 것이 빗나갔다. 조가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했다. 거리가 50m쯤 벌어지면서 두 건물 사이의 공터 근처에 이르렀다. 오스카는 보도 끝 전신주로 달려가 왼쪽 팔꿈치를 기대고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움켜쥔 뒤 골목 입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조가 조준 안에 들어오자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조는 얼굴을 땅에 박고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1피트가량을 미끄러졌다. 오스카는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